미 해군이 핵심 전력을 꾸준하게 투자를 합니다. 사실 그 MRO가 돈이 안 벌린대. 어떤 대외적으로 이렇게 홍보할 때는 좋은데 실제 그 재무상을 보면은 남는 장사는 아니라는 거죠. 1차 목표는 미국이 아니에요. 미국을 견제해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지 엄청난 전력이라 할 수 있는 게 언론에서 말하는 건 대만을 그냥 집어삼키기 위해서 포위해가지고 목표는 대만이지 뭐 미국을 쳐들어가기 위해서 그거는 목표는 아니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 트럼프가 한국의 군함, 선박 건조 능력을 협력 희망 분야로 지목했다 합니다. 세계 최강의 미국 해군의 현 상황을 알려주신다면요? 미 해군이 이제 중국 해군을 이제 얘기해가지고 긴장을 조성하고 뭐 미 해군이 망했다고 이제 그 뉴스가 불과 한 일주일 전이요? 그게 제 개인적으로 이제 표현할 때 친중파들이 또 만드는 뉴스가 있고 왜곡해서 그다음에 반대로 이제 미국 내에서는 예산을 앞으로 확보를 하려면 이제 그 위기감 조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방법은 이미 레이건 정부 시절, 더 나아가서 카터 정부 시절부터 그러한 방법을 저 어렸을 때부터 봤으니까. 뭐 당장 뭐 쳐들어서 망한다. 그건 이미 70년대, 80년대에 쓰던 수법이고 거기 더불어서 이제 함정의 숫자가 너무 노화돼서 뭐 300척, 300여 척의 규모가 다 무너진다. 근데 실제로 따져오면은 그 300여 척은 이미 레이건 시절 때 돌아가 보면은 2차 대전 때 건조해서 베트남전 때까지 잘 써먹은 게 한꺼번에 다 도태가 됩니다. 그 공백이 생기니까 이게 무너질 수밖에 없죠. 노함정을 계속 쓸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그 옛날 2차 대전 때 비교해서 뭐 7, 80년대 빠르게 뭐 돈을 투자해서 건조할 수 있는 없는 속도가 안 맞는 거.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그 현상이 똑같이 그대로 똑같이 나타나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래도 미 해군이 국방성 중심으로 노전력이 있다고 하지만은 핵심 전력은 꾸준하게 투자를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그 체제라든지, 그다음에 소위 그 상륙모함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경항모 그 체제, 그리고 제일 중요시하는 공격 원잠, 지금의 이제 버지니아급 중심의 뭐 옛날에는 로스앤젤레스급이었지만 그 체제를 그래도 꾸준히 바꿔왔고, 더욱 이제 수상 전투함 방공함, 전투기를 격추하는 미사일을 격퇴할 수 있는 알레이버급 시리즈. 그거는 이미 1990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거르지 않아요. 꾸준하게 건조를 해서 배치를 해요. 근데 그 부분은 얘기를 안 해요, 사람들은. 꾸준하게 미국의 핵심 전력이 건설되고 교체가 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퇴역한 소위 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나 그 뭐 소위 순양함들, 이지스 순양함이 따로 있는데 바로 뭐 도태시키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든지 유사시대에 비해서. 근데 그런 부분은 다 포괄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상당히 뭐 지엽적인,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지원함 세력들은 뭐 타적 보급함, 뭐 유료 보급함, 소위 군수 지원함이죠. 그다음에 상륙정 중에서 뭐 소위 고속 공기부양장 같은 것들. 그런 부분들이 지원함들이 또 상당 부분 차지하는데 그게 노후가 된 건 맞아요. 너무 오래 썼고 이제 바다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막 해수에 많이 그냥 이렇게 부식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에 있는 그 건조소, 그 함정 건조소에 볼 때는 다 신경 쓰기가 완벽하게 힘드니까 이거는 이제 하청을 줘야 되겠다. 이거는 또 보안 문제, 그래서 시큐리티 문제에서는 그렇게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거의 일반 상선 규격의 함정이기 때문에 반군함이기 때문에 이거는 동맹국에 맡겨서 빨리 건조해서 사오는 게 더 좋다. 그러면 지원함 세력들이 보강이 돼서 다시 전체적으로 이제 균형을 잡을 수 있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그 지금 MRO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TV에서 뭐 이렇게 뭐 어디 거제도 이렇게 들어온다 보면 다 배가 막 부식돼가지고 영상 찾아보시면 그거 지원함이에요. 대형 배지만은 상선 규격 비슷하게, 물론 내부 시스템으로 이제 딱 부합돼 있게 설계돼 있지만은 일부분은 그런 부분을 소위 일본과 한국에다가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는 또 미국, 또 어떤 부분은 미국 내에서도 건조하겠다. 그러면 빨리 이걸 확보할 수 있다. 근데 그거를 자세하게 얘기하라고 마치 무슨 뭐 전투함 이지스함이나 뭐 원자력 추진 잠수함까지 뭐 우리한테 맡길 것처럼 호도하는 거. 그러니까 뉘앙스를 그렇게 해서 내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 아니에요. 핵심 전력은 자기들이 계속 해야 돼요. 미국의 정책이 원래 그래요. 뭐 전투기도 그렇고 KF-11처럼 뭐 이렇게 따로 주는 것도 있지만은 그런 부분에서는 미국의 해군의 위기는 아니고 예산을 더 주세요. 이거 갖고 모자랍니다. 그다음에 미 해군은 전력이 대서양 함대, 러시아를 견제하는 대서양 함대가 있고 중국을 견제하는 태평양 함대. 이게 나눠져 있어요, 전력은. 근데 유사시에 이 태평양에서 이제 중국 해군하고 크게 붙었다. 그럼 뭐가 전력이 모자란다면 대서양계 일부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 아직까지는 중국 해군이 미 해군을 능가한다고는 그거는 뭐 어불성설이죠. 현재 미 해군의 진짜 전력을 알려주신다면요? 일단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이 11척 체제를 갖추고 있고요. 물론 이제 중간에 뭐 정비, 그 소위 원자로 교체 문제 때문에 일선에서 빠져 있는 이제 함정까지 포함해서 항공모함까지 포함해서 11척이 이제 태세가 갖추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원자력 공격 잠수함.
이게 현재 일선에 나와 있는 게 73척. 자, 그러면 중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몇 척일 거라 생각하세요? 이건 전술적인 원자력 공격 잠수함, 전술적인. 그러니까 전략적인 거 뺀 거예요, 지금. 미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술적인 공격 원잠이 73척이에요. 근데 중국이 이 전술적인 공격 원잠 아직은 6척. 그리고 이제 SSBA라고 탄도탄 써가지고 상대방을 완전히 망하게 할 수 있는 그거는 이제 SSBA라고 하는데 그것도 6척. 합해서 12척이에요. 근데 나머지 재래식 잠수함, 우리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추진 기관으로 한 디젤 추진 잠수함이 70여 척은 갖고는 있죠. 그러면 그 전력이 재래식 전력 70여 척 갖고 있는 게 누구 상대로 쓰면 효과를 보겠어요? 미국이에요? 어디 대만이에요? 대만용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나 중국의 국방 그쪽에서 야, 이건 아직 대적이 안 되니까 이 미국을 못 들어오게 하려면은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 해서 돈을 이제 투자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도 걸리고 또 중국 경제가 지금 서서히 이제 가라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그걸 노리고 있고. 그럼 과연 이게 이런 핵심 전력에서 중국이 미국을 앞설 수 있을까? 그게 언제일까? 그러니까 현 기준으로 돈을 꾸준히 투자한다 치더라도 그렇게 해서 전력 건설을 하면은 최소 10년은 걸려요. 수출도 잘 하면서 돈 그거 다 해가지고 거기다 투자하면.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은 미 해군이 모자란 게 아니라 과대 좀 약간 좀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미국은 자신은 이제 예산을 더 꾸준하게 받아서 해야 돼. 다만 이제 이런 좀 기술이 좀 이렇게 낮은 것들은 동맹국 줘서 빨리 받아오자, 빨리 수리도 하고. 근데 전에 그걸 안 했는데 이제는 하자. 그게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MRO 사업이라든지 미 본토 가서 우리가 그 회사 합병 어떤 그 중소 회사들을 합병해서 사가지고 조선소 사서 건조를 하겠다. 그건 이제 미 정부의 통제를 직접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게 하길 원하고 그런 보안 측면, 시큐리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충한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에 없이 이제 일감이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소들이 이제 이런 특수선 사업부도 그렇고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좋다. 돈을 이제 벌 수 있다 하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HD 현대중공업 쪽에 이제 문의를 해보니까 실무자들한테 사실 그 MRO가 돈이 안 벌린다. 네, 그건 함정을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 자신 스스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이익이 생기는 거지. 왜냐면 거기다가 이익금을 이제 소위 부풀려 넣을 수 있으니까 다 이렇게 감춰가지고. 근데 이런 MRO 특히 미국 상대로는 다 철저하게 검증하기 때문에 그냥 인건비나 뽑아먹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어떤 대외적으로 이렇게 홍보할 때는 좋은데 실제 그 재무상을 보면은 남는 장사는 아니라는 거죠. 네, 현상 유지하는 그 하나의 사업 부분 파트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이제 전에 없던 일이기 때문에 이제 해야 된다. 어떻게 했느냐? 이거를 이제 기술을 인정받아서 소위 정비하는 기술도 인정받아서 미 해군의 이제 전투함 중에서도 보면은 이제 좀 중간급에 이제 딱 위치하는 게 상륙 모함 같은 거, 경항모, 아니면 그 밑에 샌 안토니오급이라도 있어요. 큰 상륙함들. 그런 정도까지는 이제 한번 어떻게 해서 일본도 좀 참여하고 해서 나눠 먹기식으로 하면은 그 정도까지는 이제 불가능한 건 아니다. 거기까지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상륙 모함이나 이제 샌 안토니오급 이렇게 LPD 같은 거. 제가 볼 때 이제 그거를 얘기를 안 해, 거기도. 실제적으로 언론에다가 상세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해요. 실제 어떤 목표가 있는데 자기들도 아는데 이제 저하고 대화할 때는 얘기 되는데 그분들 과연 이제 일반 기자들한테 그게 산업부 기자들한테 설명이 될까는 좀 의구심도 들어요. 안 될 거야 아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목표는 있다. 그렇게 보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사실은 엄살을 부리면서 어떤 이렇게 좀 다 분산시키겠다. 그런 것도 있고요. 현재 중국의 선박 제조 기술은 어느 정도인가요? 그 일본에서도 조사한 게 있어요. 전문지에서 보면은 이 해안 그 소위 거기도 상당히 길잖아요. 이렇게 펼치면은 10개 업체 이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군함을 조그만 군함부터 해서 전투함, 콜베트함부터 해서 고속 정도 포함해서 하면은 10개 업체가 넘어요. 그 아주 곳곳에 이렇게 깔려 있어요. 우리보다는 많죠. 상대적 업체가. 물론 이제 우리도 소해정이라든지 작은 배 아니면은 군수전 정 조그만 배들 500도 이하짜리 따져보면은 알 수 없는 회사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최근에도 동일조선이라고 있었는데 난 그건 살면서 처음 들어봤는데 그 무슨 예인정이에요. 군함을 끌어다는 예인정. 그러니까 군함 끌 수 있으니까 이제 일종의 군대에서 쓰는 조그만 배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10개 업체 이상이지만은 지금 말씀드린 중국의 업체는 대규모 업체로서는 10개 이상 된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마음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소위 중국파 223, 055 시리즈 같은 거 그런 걸 이제 소위 언론에서 표현하듯이 풀빵 찍는다. 근데 풀빵 찍는 건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 미 해군의 알레이버 그거면 계속 그렇게 오래니까 꾸준하게 찍어냈는데 그래서 그건 좀 과도한 표현이고. 근데 하여튼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과연 미국을 상대로 하는 거냐? 1차 목표는 미국이 아니에요.
미국을 견제해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지. 그 엄청난 전력이라 할 수 있는 게 언론에서 말하는 건 대만을 그냥 집어삼키기 위해서 포위해가지고 목표는 대만이지 뭐 미국을 쳐들어가기 위해서 그거는 목표는 아니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 견제를 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그것도 좀 구분이 돼서 설명이 돼야 돼요. 예, 일단 이제 그들은 대만을 완전히 장악하려면 상당히 많은 전력을 지금 뭐 확보를 한 거죠 현재. 중국이 해군력 증강에 집착하기 시작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옛날에 중공이라고 했는데 중국 공산당 그게 이제 탄생할 때 1949년도에 이제 본토에서 대만 다 이렇게 내쫓죠. 지금의 대만 타이완을 다 내쫓았죠. 그 뭐 국공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전에 일본군 상대로 싸우기도 했지만은 합작은 1949년을 기점해서 다 본토를 점령했는데 또 일부 지금 금문도 같은 조그만 앞에 그 섬들이 있어요. 본토에. 그 전투를 이제 조그만 섬이라고 우습게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때는 이제 당장 뭐 상륙정, 조그만 상륙정들이 모자른다든지 그다음에 뭐 이 무기 체계가 준비를 제대로 안 해서. 근데 그게 항상 뭐 바다 끼고 그런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1949년, 50년. 그러니까 우리가 6.25 전쟁 하는 동안에도 그쪽은 뭐 포격전도 하고 공중전도 그 이후에 1958년도 금문도 상공 전투도 했지만은 전투기끼리. 끊임없이 이제 긴장이 계속 이어졌는데 그렇게 해서 계속 치고받고 하다가 미국이 이제 1978년, 79년 이때 이제 중국으로 해서 수교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중국은 이제 잘 끌어들여서 러시아, 소련을 잡기 위해서. 근데 지금 요즘 와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한 게 소련을 잡기 위해서 한 거다. 이제서 기사가 뜨더라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을. 학계에서는 다 아는 거를. 그렇게 해서 했는데 80년대는 그렇게 해서 서로 좀 친해지자 레이건 시절에 이제 뭐 서로 간도 보면서 그다음에 뭐 이렇게 좀 문물도 교환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90년대 들어와서 이 대만에 미국이 전례 없이 전투기를 대량으로 판매합니다. 1992년도 승인을 해. 1992년도 이제 F-16 전투기를 뭐 대량 판매를 하겠다. 노후 전투기 대체하라고. 그다음에 프랑스 이제 뭐 미라지 전투기도 들어와서 판매하겠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군사력이 90년대 계약들을 하니까 96년도 초반부터 전투기가 이제 인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군이 현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 더 이상 못하게 하려고 겁을 주기 위해서 1996년대에 막 미사일을 쏩니다. 대만 앞바다에. 그 뭐 우리가 이제 관광지로 따지면은 어디냐면은 이 타이베이에서 열차 타고 좀 가까이 가면 지룽이라고 있어요. 지룽 앞바다 쪽에 뭐 미사일이 떨어지는 거예요. 뭐 관광 좋아하시는 분들,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가면 금방 볼 수 있어. 아, 여기 근처에 미사일이 떨어졌다고 그렇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위협을 이제 했는데 쳐들어갈 듯이 막 미사일 쏩니다. 판도탄을 그 당시에도 뭐 스커드 계열인데 뭐 스커드 중국 계열.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거 전쟁 당한다고 이제 그 태평양 함대, 실함대 뭐 항공모함 그건 재래식 추진이에요. 원자력이 아니라. 그다음에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상함대 항공모함 두 척이 이제 와가지고 합류해서 그 중간에 끼는 거야. 미사일 쏘지 마. 항공모함 두 개가 들어오니까 96년도에 그 못 쏘죠. 그거 만약에 손상을 입히면 전쟁인데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당시에 걸프전 1991년 걸프전은 그냥 세계적으로 최강자가 됐는데 미국 건드렸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실패를 겪었어요. 그러니까 진정이 됐죠. 1996년도 양안 사태가 진정이 돼서 이제 반성을 한 거지 스스로. 야, 왜 우리가 이거 실패했느냐. 저 미국 항공모함이 중간에 껴가지고 이거 이도저도 못했잖냐. 그다음에 전투기 숫자도 모자르고 소위 이거 러시아제 S-27 수호위도 모자르고 대량 증강해야 된다. 그리고 쟤들 뭐 스트레스기 뭐 개발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도 개발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 얼굴을 감추면서 그러면 이제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국방 예산에 걔들도 공산국가라고 전에 이제 했지만. 그러니까 미국한테 이제 속임수 쓰는 그게 이제 그 문장이 나와요. 어제 그제 미국을 속이고.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트럼프의 그 국방 장관이나 이런 사람 될 사람들이 청문회에서 얘기했어요. 며칠 전에. 미국은 그동안 속이고 기만한 거다. 사실 기만했어요. 30년 동안 90년대부터 뭐 지금 최근까지 그 코로나 나기 전까지 속인 거예요. 난 우리는 뭐 이러면서. 근데 기술은 다 훔쳐다가 수출은 다 하면서 그 돈 바로 다 이제 군사력 증강이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지금 항공모함이 세 척까지 됐고, 뭐 잠수함도 이렇게 뭐 재래식 잠수함도 그렇게 왕창 들여놓고, 뭐 지상 전력 말할 것도 없고, 특히 항공 전력의 전투기가 아주 200대 이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러니까 미국 제외하고는 없는데 이제 중국이 이렇게 부각이 돼요. 러시아보다 더 많이. 러시아는 몇 대 안 돼, 현재 스텔스 전투기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별로 사실상 사용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군사력을 이제 많이 확대를 해놔서 어느 정도 기점에 올라왔는데, 완전히 미국을 능가하려면, 육해공 해병대 전력 능가하려면 최소 2027, 28이 그게 이제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시간과 돈이 그만큼 더 지나가야 되는. 그래서 당장 뭐 2025년도에 뭐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전력이라고는 사실 이렇게 엄밀히 얘기하면은 좀 모자르죠. 그리고 그 옛날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걔들도. 그 앞에 금문도 그거 다 몰살당했거든요. 화력도 별로 뭐 대단하지 않은 거 대만군한테 그 당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게 역사별로 제대로 실패한 거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증강을 한 거예요. 실전은 아직 또 그 이후에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제 좀 바지마이 하는 거지. 아, 지금들하고 성공할 수 있을까? 근데 미국이 가만히 안 있을 거고 일본 자위대도 엄청나게 성장했고 그다음에 주한미군도 있고 이 주변에 이렇게 전력들이 깔려 있으니까 저거를 다 깨고 시작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세계대전이죠. 왜냐면 일본 오키나와가 이제 뭐 일본 땅이고 괌은 미국 땅이잖아요. 그거 다 제압을 다 파괴를 해야 돼요. 미사일 쏴서. 그럼 그건 세계대전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거 어떻게 되나 고민을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트럼프 정부가 이제 출범하면서 경제적으로 이제 목을 더 막 돈을 못 벌게 한다. 그건 다 군사력으로 다 사용하니까 군사력 그 비용으로. 그래서 지금부터 오히려 이거 그런 정세를 보면 지금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트럼프 정부 기간 내내 4년 동안에 끊임없는 긴장과 다툼이 이제 그런 어떤 다툼이 있을 것 같아요. 말로 하는 다툼도 있고 뭐 정책으로 하는 다툼도 있고. 오히려 트럼프 정부 다음에는 과연 중국이 어떻게 나올까 그게 좀 궁금해요. 지금은 오히려 말로만 싸우면서 우리 관리가 되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군사력들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한국조선업은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뭐 중복다는 얘기일 수 있는데 그런 이제 군수 지원함 쪽으로 우리가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이 오고 그다음에 트럼프 정부가 이제 출범하면서 야 내가 지금 그 먼저 정부에서는 MRO로 해서 뭐 돈을 지불하고 가서 그 함정을 거제도나 이런 데 맡겨서 수리하는데 비용을 내가 지금 냈었다. 근데 앞으로는 방위비에 묻어서 니들 정부 돈에서 돈 내라 고쳐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이제 실익이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 얘기로 돌아가서 우리는 이런 뭐 페루 같은 나라, 필리핀 효자들 나라가 있어요. 함정을 정말 잘 사주는 나라들 아주 충실하게 그런 나라를 더 개발해야 되는 영업이. 그게 진짜 이 K방선 우리 소위 함정 쪽에 실익이 있고 잠수함 부분에서는 이제 캐나다 건이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그거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캐나다가 잠수함 12척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만들어줄 수 있고 저희들이 원하는 거를. 그래서 그런 수익을 늘려야죠. 자꾸 뭐 MRO 이런 데 연연하는 그건 그냥 기본상으로 한미 간에 그냥 우리가 돈 안 받고 그냥 정부 돈 주고 그냥 그렇게 세이브 시키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실익이 없는 거. 그래서 거기에 좀 과대 포장된 거죠, MRO가. 대한민국과 북한의 육해 공군 군사력을 비교해 주신다면요? 간단히 저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 대한민국은 이제 인구 절벽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일선 부대, 전방 부대, 사단들, 정규 부대가 많이 이제 해체가 됐었고 해왔고 마지막으로 남은 게 올해 이제 연말에 12월에 28사단이 이제 해체가 됩니다. 그게 이제 인구가 없기 때문에 병력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육군의 병력, 전투 병력은 36만 5천여로 이제 줄어들었어요. 50만 대군이었는데 뭐 그 옛날 더 거슬러 올라오면 60만 대군이었다고 했는데 뭐 다 사람 인적 자랑을 싸우던 시절이었으니까 그 옛날에는. 근데 현재는 36만 5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는 110만 병력이. 그러니까 거기는 뭐 그냥 그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뭐 또 이제 가짜 정보도 있을 거예요. 뭐 섞어놓은 것도 있을 거예요. 숫자를 실제 효용성 없는 뭐 건설 뭐 공병 부대까지 합해놨다는 얘기 있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대외적으로는 110만. 우리보다 이제 뭐 거의 이제 3배, 2배에서 3배 격차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단적으로 육군 전력에서 가장 비교하기 쉬운 게 전차잖아요. 탱크. 그 대한민국이 이제 2,200여 대, 북한군이 4,300여 대.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실제 엄밀하게 이제 들어가면은 살펴보면은 북한군 전차는 이게 제대로 굴러갈까 할 정도로.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는 위세 등등했는데 그게 소위 2세대 전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었는데 뭐 T-60이나 지금은 그 효용성이 없는 게 러우 전차에서 거의 안 쓰는 전차들 그거를 지금 뭐 4,300대 중에서 아마 4,000대를 보유하고 있을 거예요. 전 지역에서 사용을 안 하는 전차. 야, 이거는 되겠느냐 화력이? 그러니까 이게 격차가 우리는 반면에 2,200대라는 것 중에서 구형 전차가 한 200대 빼면은 2,000대는 다 저기예요. 그래도 쓸만한 전차도. 그러니까 실제 질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이제 앞설 거예요. 전차에서는. 일반 병력에서는 좀 줄어들어서 뭐 실제 질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전차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질적으로 앞서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해군이 또 웃기는 게 척수로 따지면은 우리는 90척이라면은 북한이 뭐 420척인데요. 우리는 아주 일반적인 아주 스탠다드 그 전투함들 크고 화력 좋고 미사일도 많이 싣고 있고 헬기도 운영하는 그런 전투함, 수상 전투함 중심이 되면은 뭐 최소한 뭐 유도로켓이라도 싣고 다니는. 근데 북한은 구닥다리 포 중심은 작은 배들, 작은 그 뭐 어선들 보시면 큰 거 없잖아요. 이 연안에서 쓰는 그런 규모의 함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정이죠. 함이 아니라 정. 420척 이게 실속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오랜 기간 우리가 연평도 뭐 포교라든지 이건 뭐 어떤 해전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벌써 20년 전이에요. 20여 년 전.
그때 또 노후화됐다는 거에 20년이 지났으면 얼마큼 더 이게 더 노후화됐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또 장무상의 배다 이거죠. 어선 같은. 그래서 화력으로 따지면 대한민국 해군은 이제 북한보다는 앞서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작전, 전술을 이제 잘못 운영하면은 이제 당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만만하게 보고 했다가는. 걔들은 이제 죽기 살기로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보듯이 자폭하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좀 항상 긴장을 유지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공군 전력으로 가면은 우리가 전투기가 410대라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북한은 2배, 810대. 근데 역시 우리는 다 쓸만한 전투기인데 북한은 이게 과연 뜨면 비행을 제대로 하냐, 추락 안 하겠느냐. 그리고 화력이 장착하는 미사일이 너무 옛날 거. 발사되냐 그 옛날 거도. 기관포 제대로 나가느냐. 폭탄 몇 발 못 달고. 그리고 그 전에 우리 지대공 미사일에 다 격추되는 그런 아주 방어력이 없는, 전자장비도 거의 없는 그런 EW 장비가.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이것도 진로 따지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무상의 숫자만 갖고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그 원자탄, 수소탄 이걸 만들고 그 투발수탄인 로켓이라든지 미사일, 탄도탄, 수능 미사일을 자꾸 그쪽으로 방사포라든지 집중하는 게 이게 재래식 전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좋은 이제 전쟁 사례가 이란이 이제 그런 식이죠. 그냥 쏘는 거잖아요. 이란 공군도 전력이 아주 형편없어요. 너무 노화됐어요. 그런 식, 이제 이게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이란군이 이제 북한군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고. 그래서 실제 질적으로 이제 재래식 전력을 비교하면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뉴스에서 우리가 전 세계 군사력이 5위라고 하는 게 그런 면만 따져보면 그 다음 뉴스에 나온 거는 쟤는 핵무기 갖고 있는데 이걸 섞으면 이게 아닌데 그 뉴스가 이제 어제가 그제 봤어요. 그 말이 맞아요. 핵 전력을 포함시켜야 되니까 안 시켰을 때 포함시켰을 때 그 순위는 바뀐다는 거지. 틀린다는 거죠. 전력 무기가 있으면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딱 단언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제대로보다 세다 못하다 이건 사실은. 우리 또 이제 미군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핵 전력이 현재로서는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러우 전쟁에 파견된 북한군을 보았을 때 현재 북한군의 상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뉴스가 이제 바뀌잖아요. 애들이 스킬이 좋다. 기술이 이제 충성심도 있고 자기 정부에 해당되는 북한 본국에 대한 그 충성심도 있고 자폭까지 하니까 그리고 이 전쟁을 겪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져요. 당연히 먼저부터 말씀드렸는데 다른 데서 이게 익숙해지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떤 이 소총 화기에 대한 익숙한 게 이미 드러나고 있고 영상을 보면은 허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SF 영화 보듯이 그렇게 찍어놨는데 그건 단적으로 이제 일부 장소에서만 찍은 거고. 그리고 이제 더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대한민국이 1960년대 중후반에 베트남에 파병을 했었습니다. 연 인원 5만 명 정도. 우리도 많이 했었어요. 물론 이제 미국이 보내달라고 해서. 그런 관계가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국제적으로 공식화돼서 갔지만은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들어왔던 우리 대한민국 파병된 육군이나 해병대 병력이 처음에는 적응을 못해서 조금 손실이 있었다면은 금방 적응이 돼서 전투력이 최강, 미국만큼 막강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역사, 군사력 파견한 역사를 보면은 쟤들도 마찬가지예요. 금방 적응하고 희생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화력 제공을 좀 덜 한다든지 장갑차라든지 헬기를 처음에 제공 안 하고 우리가 옛날 무기 가지고 M1 소총 가지고 갔을 때 초기에는 그런 모습을 이제 어떻게 유사한 모습을 이제 좀 보는 거죠. 쟤들도 금방 적응이 되고 결국은 러시아군이 장갑차도 더 많이 제공하고 하다 보면은 또 북한에다가 또 제공도 하고 전장 거기서 줄 거다. 지금은 이제 초반부에 서로 이제 혼재돼서 적응하는 혼란식이 있고 언제 이게 금방 쟤들도 이제 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베트남전 사례를 좀 잘 유추해서 비교를 해봐라. 저게 완전히 망가지는 지금 전투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의 이제 논조가 바뀌었잖아요. 상당히 얘들이 먼저 번에 용병들, 러시아 용병들보다는 비교가 안 된다. 기사가 논조가 확 바뀌었어요. 불과 며칠 사이에. 그래서 참나 이 언론사들은 정말 그냥 하루하루 받아쓰기 급급한 걸 외신도 번역하기 급급하다고 좀 보고 있어요. 대한민국 군사력은 미군이 없으면 처참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직까지 부족한 게 화력보다는 화력은 많이 보강됐고 20년 사이에 2005년부터 2025년 지금 1월 달인데 돈을 들여서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화력이 상당히 세졌고 앞서 해군 전력도 있겠지만은 그건 늘어났는데 항상 이 조기 경보 북한이 이제 갑자기 언제 쳐들어오는지를 거의 실시간으로 알아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아직은 저는 좀 미심쩍고 조기 경보 붙어 있으니까 DMZ 상태에서 바로 쳐들어오면은 이게 조기 경보가 제대로 되겠느냐. 근데 지금 주한미군은 이제 그 부분에 아주 신경을 1960년대 중반부터 많이 썼기 때문에 그 평택에 있는 정찰기들이 항상 떠서 그 DMZ에서 감시를 하고 있어요. 그 항공기들이 특수항공기들이 있고 여기 나와 있는 평택에.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전력을
독자적으로 또 가져야 되는데 우리 또 그 너머를 보는 거. 그러니까 뭐 역할 분담이라고 이제 좋게 얘기해서 역할 분담인데 거기까지 독자적으로 볼 수 있는 전력을 또 구비해야 되는데 그 사업들이 이렇게 화력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 그러니까 조경보가 좀 부족하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발견했으면 쳐도로 내려온다면 화력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전선에 깔려 있는 DMZ상에 깔려 있는 전방 부대들을 동시에 지휘 통제해서 명령을 제대로 해서 이렇게 쏘아붙어야 되는데 최근에 어떤 그 계엄 사태를 보시면은 저래 가지고 다 이게 제때 저기에 동원돼서 투입이 될까는 지금 저는 이제 다른 측면을 본 거예요. 군사적인 측면에서. 이제 좀 의구심이 가는데 뭐 저기 부대들이 그렇게 뭐 헬기 타고 내가 그래서 화력 집중 문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투입을 했으면 지휘 통제해야 되잖아요. 계속 뭐 그냥 이 무전 지휘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이제 뭐 좀 C4I나 이런 부분이 아직은 더 보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거는 취재를 가거나 현장 가면 이렇게 눈에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 지휘 통제 부분이나 조경보를. 그러니까 그냥 하드웨어 장비를 이렇게 보는 거와 다르기 때문에 그 실력을 보려면 이제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취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아직도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북한이 가장 두려워할 만한 한국 무기를 소개해 주신다면요? 그 좋은 사례가 이제 지금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완전하게 끝나지 않은 이제 러우 전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위 하마스 전쟁을 시작해서 그 또 다른 그 세력들하고 이제 또 붙었잖아요 양쪽으로. 그럼 이제 이스라엘 쪽 전쟁이죠. 근데 자꾸들 사람들은 이제 뭐 쇼킹하고 순간적인 뉴스를 좋아해서 자꾸 이제 드론만 얘기하는데 그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엄청나게 넓은 대평원이에요. 우리나라에 저런 지역이 몇 군데 있을까 할 정도로. 거기 뭐 장갑차에서도 그냥 와서 자폭하면 그냥 일단 파괴가 되니까 거기서 도망 나와야 되고 장갑차에서. 그리고 뭐 전투기가 생각보다는 위력을 발휘 못하고 있고 러시아 전투기가 그걸 이제 많이 제압을 할 줄 알았죠 미국처럼.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비슷하다. 우리가 전력이 이렇고 우리가 저렇게 뭐 비슷한 게 그건 좀 우리 건설해야 돼. 드론 전력은 이제부터 건설, 자폭 드론도. 그래서 그것보다는 북한이 당장 두려워할 거는 이 우리 공군 전력. 그게 이 지금 2022년부터 뉴스들을 보시면은 특히 작년에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전투 이동을 해서 갖다 이렇게 붙는 훈련. 그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 공군이 지금 했던 공습이죠. 뭐 어제도 뭐 휴전을 했는데 가서 또 죽였다. 근데 이스라엘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가 우리가 똑같은 걸 갖고 있어. 똑같은 폭탄도 똑같은 거.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봤을 때 북한도 마찬가지. 이제 드론 자폭 드론 빨리 만들어 더 많이 만들어야 했다. 김정은이가 지시를 했어요. 뭐 한 달 전에. 북한도 그렇고 우리도 이제 시작이야. 드론은 서로 구비를 해야 되는 거는 본격적으로 자폭 드론은 이제 또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누가 더 돈 들여서 이제 구비를 하느냐. 러 전쟁의 사례죠. 근데 그게 적용되고. 근데 반면에 이스라엘 보니까 내 지금 공군력은 저거 다 썩어가지고 요격하지도 못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공군 곧 한국 공군이고 한미 연합전력인데 공군력인데 야 공습을 저거 당한 그 6.25 때처럼 또 당하겠다 해서 푸틴한테 또 급히 이제 사람 보내서 얘기한 게 지대공 미사일 뭐 S-300개요. S-400은 최신이니까 뭐 러시아가 뭐 빼주기 어렵고 S-300은 좀 구형인데 그것조차 북한은 없기 때문에 그 실제 완제품이. 그래서 최근에 뭐 한 달 전 기준에서 기사를 보면은 그 일부 소량이 있지만은 그 평양 방공망에 어떤 추가했다, 도입을 했다. 그래서 결국 공군력, 전투기 전력이 압도적이라는. 저도 작년에 놀랐어요. 하루가 멀다고 뭐 거의 이틀 한 번씩 훈련을 보여주는데 야 저러면은 저기 북한이 겁 엄청 먹을 때 그러니까 그 효과를 이제 노리는 거예요. 우리는 공군 전력, 전투기 전력이 너희보다는 뭐 막강하다. 더군다나 한미 연합으로 하면은. 그런데 이제 김정은 쪽에서는 나는 미사일이 있어. 그래서 맨날 눌러대는 거예요. 탄도탄, 수량미사일, 방사포, 대형 방사포. 진짜 들어오지 마. 난 그냥 쏠 거야. 나는 이란 같은 나라야. 너희가 이스라엘 같이 공군력 있으면 나는 이란 같은 나라야. 그래서 이제 견제, 균형이 이제 공포의 균형이 이제 이런 면에서 잡히는데 쟤들 하나 더 갖고 있는 게 이제 원자탄. 소위 핵무기. 그게 조금 이제 변수긴 하죠. 2025년 K 방산 프로젝트 중 가장 주목해야 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지일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역시나 저는 이제 뭐 1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필리핀의 그 전투기 수출, 경전투기. 그 F-50이 뭐 작년 이제 24년도 2월 달에 싱가포르에 역시 취재가 되니까 이미 얘기가 활성화돼 있다. 필리핀이 추가로 더 살 것이다. 현재 12대를 가지고 왔는데 F-50 경전투기를. 그래도 곧바로 예산을 없는 국방 예산을 더 마련해서 우리 F-50 12대를 더 살려고 한다. 근데 그 전에 전제 조건이 이제 먼저 도입한 전투기에 대한 정비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그게 이제 작년 2월달 싱가포르 에어쇼 때였고 그러다가 또 이제 5월달에 말레이시아 뭐 DSA 방산 전시회를 또 갔어요. 거기서 또 이제 뭐 만나서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이 필리핀이 F-50 12대뿐만 아니라 미국부터 별도로
그 MRF 해가지고 뭐 다목적 전투기 사업을 해서 별도로 분리해서 F-16V라는 걸 또 뭐 한 그 정도 살 것 같다. 근데 이게 사업이 겹치는 건 아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번 주에 그 이제 표면에 드러난 거예요. 이제 일반 그 신문 기사로 12대 더 사는데 목전에 왔는데 2020년 뭐 중반쯤에 계약을 맺을 것 같다. 근데 이미 뭐 1년 전에 얘기가 이제 상당히 좋게 진행이 되었던 게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표면으로 드러난 거죠. 계약 단계로 이제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잘 되고 있고, 그 다음 이제 역시 KF-21의 이제 기대가 자꾸 되는 게 빨리 나와야 되는 게 양산 제품이 바로 이제 그 블록 1이라도 상할 나라가 이제 필리핀, 페루. 그러니까 공대공 전투, 상대방 전투기나 폭격기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것도 되게 상당히 급한. 그래서 필리핀 같은 나라는 FA-50, 그다음에 F-16V, 그다음에 KF-11 이 3단계 전력 구성을 지금 사실 원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또 그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하죠. 뭐 서로 회담할 때 그렇게 만들어라고. 물론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우크라이나 앞에 있는 폴란드 같은 경우는 좀 틀리죠. 미국이 승인한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있고 기존에 48대 있는 F-16 그 이제 개량도 이제 할 거지만 그게 48대 있고 F-16 계열이 그리고 우리한테 이제 발주한 F-50. 그래서 이게 이 필리핀이나 폴란드를 보면은 그 제작사들 보면은 카이하고 합해서 미국의 럭키드 마틴. 그러니까 KF-21은 간접적으로 미국의 어떤 뭐 이렇게 봐주는 선생님 역할은 아직도 사천에서 럭키드 마틴 사람들이 와 있어요. 그래서 같이 뭘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전투기 수출 정책이 미국과 함께 같이 가는 경향이 있다. 폴란드는 이제 필리핀, 말레이시아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또 자존심이 있어서 뭐 섞어야 되겠다 하는 게 있는데 돈도 없는 나라가.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약간 좀 틀리고, 태국은 미국의 이제 견제를 좀 자기들이 정책적으로 뭐 하기 위해서 중국제 뭐 제품을 좀 뭐 함정이든 잠수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제를 또 선호해요. FA-50 계열을. 그리고 또 뭐 스웨덴 전투기를 최근에 이제 발주로 이제 계약을 이제 했다고 그래서 약간 이제 태국과 인도네시아는 약간 다르지만은 우리 한국 제품은 그래도 다 방산 제품 가져가고, 그다음에 충성도가 높은 거는 이제 폴란드, 뭐 필리핀, 그다음에 말레이시아가 또 그 번역으로 들어오고 있고 충성도 높은 이제 고객으로. 뭐 그래서 저는 뭐 당분간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2030년도 전까지는 이 기조가 계속 이제 흘러갈 건데, 근데 뭐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게 항상 뭐 전쟁의 어떤 긴장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더 고급 제품으로 이 방산 제품도 일반 제품처럼 더 고성능으로 넘어가야만 판매가 될 것이다. 지금 상태는 딱 이제 시간이 열려 있는 거는 이제 한정돼 있죠. 향후 한 5년 정도. 네. 그래서 그 다음 거를 이제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다 R&D 예산이 꾸준하게 주어져야 돼요. 그 인력들이 이제 이탈하지 말도록 또 관리도 해야 되고. 그래야만 이제 미래가 2030년대가 이제 K 방산이 또 계속 이어질 거를 보고 있습니다. 예. 운영하고 계신 밀리터리 전문 잡지 디펜스 타임즈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확히는 이제 이 밀리터리 잡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름은 다른 걸로 해서 시작한 거는 34년 전에 시작했는데, 이것도 이제 뭐 경영상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디펜스 타임즈 이름을 해서 제가 이제 직접 하기 시작한 거는 이제 만 20년 됐습니다. 근데 창간된 거는 이제 먼저 사장님도 계신데 그거는 이제 2002년부터 창간 이름 자체 창간은 2002년이고 제가 인수해서 이제 이어온 거는 2005년부터. 그래서 올해가 20년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나름대로 호기심이 많아서 뭐 다른 매니저들도 그렇지만은 현장 취재를 좀 많이 다니다 보니까 뭐 일본도 그렇고 특히 대만에 대한 그 군사력에 대한 거는 판단하기 좀 달라요. 그들도 열심히 자기들 국토 방위를 하고 있다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훈련 진짜 열심히 해요. 근데 그걸 가보지 않은 분들이 이제 그냥 방구석 아니 사무실에서 뭐 대만과 허상이다? 꼭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 권유를 이제 해드리면 이제 이 밀리터리에 관심 많으면 자꾸 이렇게 찾아다녀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기 이제 판단력이 생기지 일반 뭐 이렇게 기사 봐서는 정확한 판단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많이 보시라는 거. 뭐 K방산도 기회가 되면은 이런 방사업체도 좀 견학도 많이 좀 가시고, 그리고 자기 어떤 견해가 확실하게 이제 생길 수 있어요.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에 뭐 다른 채널에서 뭐 3년 이제 방송 출연을 했었는데, 고정 출연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경제하고 이제 연관된 이렇게 우리 신사임당 프로처럼 불러주시니까 저는 영광입니다, 진짜. 왜냐면 경제도 이게 결과가 돼야 되구나. 그래서 저도 공부를 이제 경제 분야에서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를 좀 해야만 뭐 다음번에 또 불러주시면 또 그것도 좀 이렇게 섞어서 얘기할 수 있는 좀 이렇게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실력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오늘 상당히 좀 영광스럽습니다. 네. 그동안 이 프로에 대해서 얘기는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 주셔서 대단히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